서울의 차가운 겨울 아침, 서울대학교 병원의 분만실에서 위약적으로 매우 드문 일이 벌어졌다. 3명의 작은 아기들이 태어났는데 그중 2명은 서로 몸이 붙어 있었다. 미나, 지윤, 그리고 수아, 이 3자매는 태어나는 순간부터 위약적 기적이었다. 동일난성 삼둥이는 그 자체로도 희귀했지만 그중 2명이 연결된 상태로 태어난 것은 약 20만 건이 출산 중 한 번 정도 발생하는 극히 드문 사례였다. 미나와 지우는 하복부가 연결된 상태로 태어났다. 그들은 한 쌍의 다리를 공유했고 내부 장기 일부도 연결되어 있었다. 수아는 신체적으로 건강하게 태어났지만 3자매 모두의 미래는 불확실했다. 이 작은 생명들의 부모인 김태연과 박소연은 매우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었다. 그들은 마약 중독으로 고통받고 있었고 경제적으로도 매우 어려웠다. 특별한 의료적 관리가 필요한 새 아이를 돌볼 능력이 없다고 판단한 부모는 아이들을 포기하는 고통스러운 결정을 내려야만 했다. 우리는 그들을 위한 최선의 선택을 하고 싶었어요. 소연은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우리가 그들에게 필요한 관리와 사랑을 제공할 수 없다는 것을 알았어요. 그들은 더 나은 삶을 살 기회를 가질 자격이 있었습니다. 병원 소아과 의사인 강지영 박사는 이 특별한 삼둥이를 돌보는 팀을 이끌었다. 저는 20년 이상 의사로 일해왔지만 이런 경우는 처음이었습니다. 그녀는 말했다. 미나와 지우는 상대적으로 단순한 형태의 결합을 가지고 있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분리하는 것은 복잡한 수술이 될 것이 분명했습니다. 아기들은 병원에서 천몇 주를 보냈다. 간호사들은 그들을 사랑으로 돌보았고 특히 최 간호사는 삼둥이에게 깊은 애정을 느꼈다. 그들은 너무 작고 취약했지만 그들의 눈에서 강한 의지를 볼 수 있었어요. 그녀는 회상했다. 특히 미나는 항상 주변을 경계하는 듯한 눈빛을 가지고 있었고 지우는 더 조용했지만 깊은 호기심을 보였어요. 수아는 3자매 중에서 가장 활발했죠. 강원도 춘천 외곽의 한적한 농장에서 정우진과 이민지 부부는 자신들의 세 아들과 함께 평화로운 삶을 살고 있었다. 우진은 유기농 농사를 짓고 민지는 지역 초등학교에서 교사로 일하고 있었다. 그들은 특히 진도견 브리더로도 지역에서 잘 알려져 있었는데 이 한국 토종견을 사랑하고 보존하는 데 남다른 열정을 가지고 있었다. 우진의 가족은 대대로 진도견을 길러왔다. 그의 할아버지는 한국전쟁 당시 진도견 백구가 가족을 살린 이야기를 자주 들려주었다. 그 이후로 정가는 이 충직한 한국 토종견의 혈통을 보존하는 것을 가문의 사명으로 여겼다. 진도견은 단순한 애완동물이 아닙니다. 우진은 종종 말했다. 그들은 가족의 수호자이자 한국 문화유산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그들의 충성심과 지능은 비교할 수 없죠. 우진과 민지의 첫째 아들 준호는 이제 18살이었고 대학 진학을 앞두고 있었다. 둘째 민석은 16살로 컴퓨터와 기술에 관심이 많았다. 막내 도윤은 14살로 운동선수의 꿈을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행복한 가정이었지만 민지는 종종 딸을 갖고 싶다는 소망을 표현했다. 진도견 한별이 새끼를 낳은 날 우진은 TV에서 특별한 뉴스를 보게 되었다. 서울에서 태어난 삼둥이에 관한 이야기였고 그중 2명은 붙어 있었다. 아이들이 새로운 가정을 찾고 있다는 소식을 들은 민지의 마음은 크게 동요했다. 그 아이들의 눈을 봤어요. 민지는 우진에게 말했다. 그들은 우리를 기다리고 있어요. 나는 그걸 느껴요. 우진과 민지는 그날 밤 오랜 시간 대화를 나눴다. 그들은 이미 3명의 아들이 있었고 농장을 관리하는 것도 쉬운 일이 아니었다. 특별한 의료적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은 엄청난 책임이 될 것이었다. 우리가 이미 3 아들이 있지만 우리 집에는 더 많은 사랑이 있어요. 민지가 진지하게 말했다. 우진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그 아이들에게는 특별한 보살핌이 필요할 거야. 하지만 우리 가족이라면 할 수 있을 거라고 생각해. 우리 아들들에게도 좋은 경험이 될 거야. 다음 날 아침, 우진은 입양기관에 연락했다. 그는 아내와 자신이 삼둥이를 입양하고 싶다고 설명했다. 입양기관의 사회복지사 김현정은 처음에는 놀랐다.
보통 사람들은 장애가 있는 아이들을 입양하는 것을 꺼려합니다. 그녀는 설명했다. 특히 의료적으로 복잡한 상태인 경우에는 더욱 그렇죠. 하지만 당신 가족의 배경과 열정을 듣고 나니 이것이 운명적인 만남일지도 모르겠네요. 몇 주 후, 정 가족은 서울로 향했고 처음으로 세 작은 아기들을 만났다. 미나, 지윤, 수아를 처음 본 순간 그들은 마음속 깊은 곳에서 운명적인 끌림을 느꼈다. 새 아들인 준호, 민석, 도윤도 새로운 동생들을 만나는 것에 대해 기대에 차 있었다. 병원에서 미나와 지윤은 작은 침대를 공유하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에게 의지한 채 조용히 누워 있었다. 수아는 옆 침대에 있었지만 자매들을 바라보는 그녀의 눈에는 특별한 유대감이 빛나고 있었다. 민지는 조심스럽게 다가가 아기들의 작은 손을 잡았다. 안녕, 우리 딸들아. 그녀는 부드럽게 말했다. 나는 너희 엄마야. 미나의 눈이 커졌고 그녀는 민지의 손가락을 꽉 쥐었다. 지우는 조용히 미소를 지었고 수아는 기쁨에 찬소리를 내었다. 그 순간 그들은 모두 알았다. 이것은 시작일 뿐이었다. 우리는 확신할 수 없었어요. 무엇을 기대해야 할지. 하지만 그 아이들이 사랑이 필요하다는 것을 알았죠. 민지는 나중에 회상했다. 아이들을 처음 봤을 때 사랑에 빠졌어요. 우리 아들들은 3명의 여동생이 생긴다는 사실에 기뻐서 펄쩍 뛰었죠. 입양 절차는 몇 개월이 걸렸다. 그동안 정 가족은 자주 서울을 방문하여 아기들과 유대감을 형성했다. 준호, 민석, 도윤은 각자 자매들에게 특별한 역할을 맡았다. 준호는 미나에게 책을 읽어주었고 민석은 지윤에게 노래를 불러주었으며 도윤은 수아와 놀아주었다. 마침내 입양이 승인되었을 때 정 가족은 춘천의 농장을 아기들을 위해 준비하기 시작했다. 오지는 집의 일부를 개조하여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공간을 만들었다. 민지는 교직에서 일시적으로 휴직하여 아이들을 돌볼 수 있도록 했다. 그러나 가장 놀라운 준비는 진도견 한별이 보여주었다. 입양 소식을 듣자마자 한별은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행동했다. 그녀는 자신의 새끼 중 3마리인 별이, 달이, 해오를 데리고 집안의 새로운 공간을 탐색했다. 한별은 특히 아기 침대 주변에 관심을 보였고 자신의 새끼들을 그곳에 데려와 함께 누웠다. 한별은 항상 특별했어요. 우지는 설명했다. 그녀는 마치 인간의 감정을 이해하는 것 같아요. 그녀가 새로운 가족 구성원들을 위해 자신의 새끼들을 준비시키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2003년 6월의 따뜻한 날, 미나, 지윤, 수아는 마침내 정 가족의 농장에 도착했다. 그날은 가족 모두에게 축제와 같았다. 준호, 민석, 도윤은 농장 입구에 환영 현수막을 걸었고 오지는 전통 한국 덕을 준비했다. 민지는 아기들을 위한 특별한 한복을 준비했다. 한별과 그녀의 새끼들은 차가 도착하자 흥분해서 짖었다. 그러나 아기들이 집에 들어오자 그들은 갑자기 조용해졌다. 한별은 조심스럽게 다가와 각 아기의 얼굴을 냄새 맡았다. 그녀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관심을 보였고 그들 근처에 앉아 마치 보호하듯 지켰다. 진도견은 보호 본능이 매우 강합니다. 오지는 미소 지으며 말했다. 한별은 이미 이 아이들을 자신의 가족으로 받아들인 것 같아요. 정 가족의 농장은 세 자매에게 완벽한 피난처가 되었다. 넓은 자연 속에서 그들은 자신들의 운명을 기다렸다. 의료진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이 가능하지만 아직 몸이 더 강해질 때까지 기다려야 한다고 조언했다. 천몇 개월 동안 미나, 지윤, 수아는 놀라운 속도로 발전했다. 수아는 가장 빨리 성장했고 먼저 기어다니기 시작했다. 미나와 지윤은 당연히 움직임에 제한이 있었지만 그들도 자신들만의 방식으로 진전을 보였다. 그들은 서로 의사소통하는 특별한 방식을 발전시켰고 때로는 말없이도 서로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처럼 보였다. 한별은 아기들의 상수이자 수호자가 되었다. 그녀는 항상 그들 가까이에 있었고 밤에는 종종 그들의 방 앞에서 잠을 잤다. 그녀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해오도 비슷한 보호 본능을 보였다. 별이는 특히 미나와 지윤에게 애착을 보였고
다리는 수아와 특별한 유대감을 형성했다. 혜오는 세 자매 모두를 돌보는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우지는 종종 개들이 아이들을 지켜보는 모습을 보며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을 돌보는데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그들은 학교에서 돌아오면 바로 아기들과 시간을 보냈다. 준호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장난감을 만들었고, 민석은 수아에게 노래를 가르쳤다. 도윤은 모든 자매들과 함께 놀아주는 것을 좋아했다. 저는 처음에는 여동생들이 다른 아이들처럼 놀 수 없을까봐 걱정했어요. 도윤은 나중에 고백했다. 하지만 그들은 너무 똑똑하고 적응력이 뛰어나요. 특히 미나와 지윤은 서로에게 의존하는 방식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법을 알았어요. 아이들이 9달이 되었을 때 서울대학교 병원의 소아외과 전문의 박진호 교수팀은 미나와 지윤의 분리수술을 위한 준비가 되었다고 판단했다. 수술은 복잡하고 위험했지만 아이들에게 독립적인 삶을 줄 수 있는 유일한 기회였다. 이 결정은 쉽지 않았어요. 우지는 회상했다. 하지만 우리는 미나와 지윤이 자신만의 삶을 살 기회를 가져야 한다고 믿었습니다. 수술 전날 밤, 민지는 두 아기를 품에 안고 진도견 한별과 함께 흔들의자에 앉아 있었다. 충성스러운 한별은 마치 상황을 이해하는 듯 조용히 아기들 곁을 지켰다. 농장의 다른 진도견들도 항상 아이들을 보호하는 듯한 태도를 보였다. 특히 한별의 새끼 중 하나인 별이는 항상 미나와 지윤 가까이에 있었다. 내일이면 너희는 각자의 여정을 시작하게 될 거야. 민지는 부드럽게 속삭였다. 하지만 너희는 항상 하나일 거야. 영혼으로, 마음으로. 2003년 9월, 미나와 지윤은 분리수술을 위해 서울대학교 병원에 입원했다. 가족 전체가 그들과 함께 서울로 갔다. 심지어 한별도 동행했는데 그녀는 병원 근처 임시숙소에서 가족과 함께 지냈다. 수술 당일 아침, 박진호 교수는 가족들에게 마지막 설명을 했다. 이 수술은 매우 복잡합니다. 그는 진지하게 말했다. 미나와 지윤은 하복부와 일부 내부 장기를 공유하고 있고 한 쌍의 다리도 공유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목표는 두 아이 모두에게 가능한 한 정상적인 삶을 제공하는 것입니다. 수술이 시작되기 전 준호는 자신이 만든 작은 부적을 의사에게 건넸다. 이건 우리 여동생들을 위한 거예요. 그는 설명했다. 할머니가 이런 부적이 행운을 가져다 준다고 했어요. 박 교수는 미소를 지으며 부적을 받았다. 수술실에 가져가겠습니다. 그는 약속했다. 24시간 넘게 이어진 수술은 모두의 인내심을 시험했다. 가족들은 병원 대기실에서 기다렸고 한별은 마치 주인의 불안을 감지한 듯 임시숙소에서 불안하게 울부짖었다고 한다. 마침내 박진호 교수가 미소를 지으며 수술실에서 나왔다. 성공적이었습니다. 그는 안도의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두 아이 모두 안정적이에요. 하지만 수술은 대가가 따랐다. 미나와 지윤은 각각 한쪽 다리만 가지게 되었다. 그들은 평생 보조기구가 필요할 것이지만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그들이 이제 독립적인 개인으로 살아갈 수 있다는 것이었다. 두 어린이의 건강 상태는 가족 덕분에 좋습니다. 박 교수는 나중에 한 인터뷰에서 말했다. 그들의 인내, 결단력, 그리고 강인함 덕분입니다. 회복 과정은 길고 힘들었다. 정 가족은 서울에 임시 거주지를 마련하여 병원 가까이에 머물렀다. 민지는 휴직을 했고 우지는 농장 관리를 위해 춘천과 서울을 오가며 지냈다. 세 아들들은 번갈아가며 서울에 와서 여동생들을 만났다. 특히 감동적인 것은 진도견 한별이 보여준 헌신이었다. 우진이 한별을 서울로 데려왔을 때 그녀는 즉시 아이들의 병실로 뛰어가 침대 아래에 자리를 잡았다. 병원 규정에 의해 동물의 출입이 제한되었지만 의료진은 한별의 존재가 아이들의 회복에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는 것을 알고 특별히 허락했다. 한별이 있을 때 아이들의 활력 징후가 더 안정적이었어요. 담당 간호사는 놀라움을 표현했다. 그것은 과학적으로 설명하기 어렵지만 분명히 치유적인 관계가 있었습니다.
수술 후 몇 주 동안 미나와 지우는 서로를 그리워하는 듯했다. 그들은 평생 동안 물리적으로 연결되어 있었고 갑자기 분리된 것은 정서적으로 힘든 적응 과정이었다. 그러나 별이의 존재는 그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는 종종 두 침대 사이에 누워 두 자매 모두에게 접촉할 수 있게 했다. 별이는 그들 사이에 다리 역할을 했어요. 민지는 말했다. 그는 그들이 여전히 연결되어 있다는 것을 상기시켜 주었습니다. 수술 후 6개월, 미나와 지우는 첫 의족을 받았다. 처음 몇 주간은 적응하는 데 어려움을 겪었지만 그들의 결단력은 모두를 놀라게 했다. 특히 진도겸 별이는 항상 그들 곁에서 균형을 잡도록 도왔고 때로는 의족이 불편할 때 기대어 걸을 수 있는 지지대가 되어주었다. 별이는 본능적으로 아이들의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았어요. 우지는 그 시간을 회상했다. 그는 미나가 불안정할 때 그녀의 왼쪽에 서고 지훈이 도움이 필요할 때는 그녀의 오른쪽에 섰습니다. 그것은 놀라운 일이었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재활 과정에 적극적으로 참여했다. 준호는 물리치료사가 가르쳐준 운동을 도왔고 민석은 동기부여를 위한 재미있는 게임을 만들었다. 도윤은 항상 자매들을 격려하는 응원단장과 같았다. 넘어지는 것을 두려워하지 마. 도윤은 종종 미나와 지훈에게 말했다. 넘어져도 우리가 너희를 다시 일으켜 세울 거야. 그리고 실제로 그들은 많이 넘어졌다. 하지만 그때마다 다시 일어났다. 각 넘어짐은 교훈이 되었고 각 일어섬은 승리가 되었다. 수아도 자매들의 재활 과정에 참여했다. 그녀는 종종 미나와 지훈 앞에서 걸어 그들에게 방향을 보여주었다. 우리는 함께 할 수 있어. 수아는 자매들을 향해 외쳤다. 천천히, 한 걸음씩. 수술 후 2년, 정 가족은 공식적으로 입양 절차를 완료했다. 미나, 지훈, 수아는 이제 법적으로도 정 가족의 일원이 되었다. 그들의 성은 정으로 바뀌었고 새로운 가족 환경 속에서 빠르게 적응해갔다. 입양기관의 공동 설립자인 김현정은 이후 인터뷰에서 이렇게 말했다. 유료적 상태가 있는 아이들을 양육할 때 많은 부모들은 그들을 영원히 자라지 않을 아이들처럼 대합니다. 평생 돌봐야 할 존재로 여기죠. 그리고 아이들은 그런 행동 모델을 채택합니다. 하지만 정 가족은 달랐어요. 이 가정에서는 각 아이가 사회의 독립적인 단위로 여겨집니다. 정 가족의 농장에서 세 자매는 사랑과 자연, 그리고 동물들 사이에서 성장했다. 진도견들은 그들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한별의 새끼들인 별이, 달이, 해오는 아이들의 충실한 친구이자 보호자가 되었다.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훈이 의족으로 걷는 연습을 할 때 항상 곁에 있었고 때로는 그들이 넘어질 때 몸을 받쳐주기도 했다. 진도견은 충성심과 지능이 놀랍습니다. 우지는 말했다. 그들은 우리 가족의 특별한 필요를 이해하는 것 같아요. 특히 별이는 미나와 지훈에게 특별한 유대감을 가지고 있습니다. 성장하면서 미나와 지훈은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해 불가피하게 많은 관심을 받았다. 자매들이 5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지역 유치원에 다니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다른 아이들의 호기심과 때로는 잔인한 말들에 상처를 받기도 했다. 왜 다리가 하나뿐이에요? 한 아이가 미나에게 물었다. 당신은 괴물이에요. 다른 아이가 지훈에게 말했다. 이런 질문과 발언들은 자매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정 가족은 그들에게 자신감과 강인함을 가르쳤다. 우리는 특별해, 부족해서가 아니라 더 많은 것을 극복했기 때문이야. 민지는 딸들에게 자주 말했다. 준호, 민석, 도윤은 학교에서 여동생들의 강력한 옹호자가 되었다. 그들은 다른 아이들에게 자매들의 이야기를 설명하고 그들을 존중하도록 가르쳤다. 우리 여동생들은 너희들보다 더 강해. 도윤은 한 번은 미나를 놀리던 아이에게 말했다. 그들은 너희가 상상할 수 없는 것들을 극복했어. 학교에서 미나와 지훈은 서로 다른 반에 배정되었다. 이는 그들이 독립적인 정체성을 발전시키는 데 중요했다. 수아는 종종 두 자매 사이에서 다리 역할을 했고 세 자매는 점심시간에 항상 함께 모였다.
진도겸 별이는 특별 허가를 받아 때때로 학교에 방문했다. 학교는 특별 교육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동물 매개 치료를 도입했고 별이는 그 프로그램의 스타가 되었다. 미나와 지윤의 이야기는 전교생에게 영감을 주었고 학교는 장애에 대한 인식과 포용성을 높이는 프로그램을 개발했다. 별이가 학교에 오는 날은 모든 아이들이 기다리는 날이에요. 학교 교장 이성민은 말했다. 그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포용과 이해의 상징이 되었습니다. 초등학교 시절 세 자매는 각자의 재능을 발견하기 시작했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을 보였고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지윤은 과학과 수학에 뛰어났으며 특히 의학에 관심을 보였다. 수아는 운동 능력이 뛰어났고 수영에서 특히 두각을 나타냈다. 세 자매는 서로 다른 방식으로 특별해요. 그들의 담임 교사 박소희는 말했다. 그들은 서로를 보완하며 함께 있을 때 더욱 강해집니다. 자매들이 자라면서 그들은 자신들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것을 깨닫기 시작했다. 10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학교 축제에서 자신들의 경험을 나누는 발표를 했다. 그들의 솔직함과 용기는 청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그것이 우리를 정의하지는 않아요. 미나는 발표에서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지윤은 덧붙였다. 우리가 가진 도전은 우리를 더 강하게 만들었어요. 우리는 포기하는 법을 배우지 않았어요. 수아는 자매들의 발표를 마무리했다. 우리 세 명은 서로 다르지만 우리는 함께 강합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서로를 지지합니다. 그들의 발표는 지역 뉴스에 보도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전국적으로 알려지기 시작했다. 많은 사람들이 그들의 용기와 긍정적인 태도에 감동받았다. 자매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도전들이 나타났다. 그들은 이제 자신들의 정체성과 미래에 대해 더 깊이 생각하기 시작했다. 특히 미나와 지윤은 때때로 자신들의 신체적 차이로 인한 제한에 좌절감을 느꼈다. 때로는 내가 다른 사람들처럼 두 다리로 걸을 수 있다면 어떨까 상상해요. 미나는 한 번은 민지에게 고백했다. 민지는 딸의 손을 잡고 말했다. 내가 두 다리가 있었다면 넌 지금의 미나가 아닐 거야. 너의 경험, 너의 강인함, 너의 특별한 관점, 이 모든 것들이 너를 너답게 만드는 거야. 중학교에 들어가면서 자매들은 더 넓은 사회적 환경에 노출되었다. 그들은 더 많은 친구들을 사귀고 다양한 활동에 참여했다. 미나는 학교 예술클럽에 가입했고 지윤은 과학 동아리에서 활동했다. 수아는 학교 수영팀에 들어갔다. 그러나 청소년기는 종종 잔인할 수 있다. 미나와 지윤은 때때로 따돌림을 당했고 그들의 의족과 걸음걸이가 조롱의 대상이 되기도 했다. 이런 경험들은 그들에게 상처를 주었지만 동시에 더 강하게 만들었다. 사람들이 우리를 놀리면 우리는 서로를 더 강하게 만들어요. 지윤은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 힘을 줍니다. 이 시기에 진도겸 별이는 여전히 그들의 중요한 지지자였다. 이제 나이가 든 별이는 예전처럼 활동적이지는 않았지만 그의 존재는 여전히 자매들에게 큰 위안이 되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로운 진도겸 새별이와 햇살이도 가족에 합류했고 그들도 자매들의 충실한 친구가 되었다. 진도겸은 우리 가족의 역사의 일부예요. 우진은 말했다. 그들은 단순한 반려동물이 아니라 우리 삶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이제 삼둥이의 나이가 14살이 되었다. 같은 얼굴을 가졌지만 세 자매는 각자 독특한 개성을 발전시켰다. 미나는 예술적 재능이 뛰어나 그림과 조각에 탁월한 능력을 보였다. 그녀의 작품은 종종 자신의 경험과 병원 생활, 그리고 두 개의 몸이 하나였던 기억을 반영했다. 그녀의 작품 중 일부는 지역 갤러리에 전시되기도 했다. 미나의 작품에는 깊은 감정과 독특한 관점이 담겨 있습니다. 지역 예술가 김태우는 말했다. 그녀는 자신의 경험을 예술로 승화시키는 특별한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지우는 과학과 의학에 관심이 많았다. 그녀는 자신을 수술한 박진호 교수를 우상으로 여겼고 언젠가 자신처럼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의사가 되고 싶어 했다.
저는 의학의 힘을 직접 경험했어요. 지우는 말했다. 저도 다른 사람들에게 그런 희망을 주고 싶어요. 수아는 운동선수로 성장했다. 그녀는 패럴림픽 수영 경기에 관심이 있었고 이미 지역대회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다. 그녀는 종종 자신의 성공을 자매들의 용기에서 영감을 받았다고 말했다. 제 자매들이 매일 직면하는 도전을 보면 저는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용기를 얻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세 자매 모두에게 진도견들은 계속해서 중요한 역할을 했다. 특히 별이는 이제 나이가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친구였다. 그의 자손들도 가족의 일부가 되어 정 가족의 농장에는 항상 진도견의 활기찬 존재가 함께했다. 진도견은 우리 한국 문화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오지는 자주 말했다. 그들의 충성심, 용기, 그리고 가족에 대한 헌신은 우리가 아이들에게 가르치고 싶은 가치와 같습니다. 준호, 민석, 도윤도 이제 성인이 되어가고 있었다. 준호는 서울대학교 의학과에 입학했고 민석은 컴퓨터공학을 공부하고 있었다. 도윤은 체육교육을 전공하고 있었다. 그들은 여전히 여동생들과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고 학교 방학 때마다 집으로 돌아와 가족과 시간을 보냈다. 우리 자매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저에게 의사가 되고 싶다는 영감을 주었습니다. 민지와 우진도 자녀들의 성장을 자랑스럽게 지켜보았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우리는 처음부터 아이들을 그들의 장애가 아닌 능력으로 정의했어요. 민지는 설명했다. 우리는 그들이 할 수 있는 것에 집중했고 그것이 차이를 만들었다고 생각합니다. 미나, 지윤, 수아의 이야기는 점차 전국적인 관심을 받기 시작했다. 그들이 자라는 과정에서 겪은 어려움과 성취는 많은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었고 장애에 대한 사회적 인식을 바꾸는데 큰 역할을 했다. 한국 방송사 KBS는 그들의 14번째 생일에 특별 다큐멘터리를 제작했다. 프로그램은 그들의 일상을 따라가며 학교 생활, 취미 활동, 그리고 가족 관계를 보여주었다. 다큐멘터리에서 가장 감동적인 장면 중 하나는 미나와 지윤이 의족을 벗고 진도견 별이와 함께 춘천의 호수에서 수영하는 모습이었다. 그들의 얼굴에 번진 순수한 기쁨은 시청자들의 마음을 사로잡았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어요. 인터뷰에서 지윤이 말했다. 제 자매와 저는 서로에게서 힘을 얻습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이제는 다른 몸을 가졌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더 강해졌어요. 미나는 덧붙였다. 우리 부모님과 형제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이 아니었다면 우리는 지금과 같은 삶을 살지 못했을 거예요. 사랑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했어요. 다큐멘터리는 한국 사회의 장애에 대한 인식을 높이는 데 기여했다. 많은 학교들이 포용적인 교육 프로그램을 개발하기 시작했고 정부는 장애 아동을 위한 지원을 강화하는 정책을 검토했다. 특히 동물 매개 치료의 효과에 대한 관심이 높아졌다. 진도견과 같은 한국 토종견들이 치료견으로서 가치를 인정받기 시작했고 여러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유사한 프로그램을 도입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한 의학적 기적이 아닙니다. 다큐멘터리의 제작자 이지연은 말했다. 그것은 사랑, 포용, 그리고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소중한 문화유산인 진도견의 놀라운 본능에 관한 이야기이기도 합니다. 다큐멘터리 방영 후 정가족은 많은 관심을 받았다. 그들은 장애 인식 행사에 초대되었고 그들의 이야기는 교과서에 실리기도 했다. 미나, 지윤, 수아는 종종 다른 장애 아동들에게 영감을 주기 위한 강연을 했다. 우리의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희망을 줄 수 있다면 그것이 우리의 목적일 수도 있어요. 미나는 말했다. 정가족의 이야기는 단순히 의학적 기적이나 극복의 이야기가 아니었다. 그것은 가족의 힘과 무조건적인 사랑에 관한 이야기였다. 준호, 민석, 도윤은 이제 성인이 되어 각자의 길을 가고 있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중심에는 강한 유대감이 있었다. 그들은 여동생들의 보호자이자 멘토가 되어
그들이 직면하는 모든 도전을 함께했다. 우리는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지만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입니다. 민지는 종종 말했다. 우리 아이들 각자는 특별하고 우리 가족을 완전하게 만드는 데 필요한 부분입니다. 농장은 계속해서 성장했고 이제는 지역사회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다. 우진은 장애를 가진 청소년들을 위한 농업 프로그램을 시작했고 민지는 특수교육 전문가로서 활동하며 다른 가족들을 지원했다. 그들의 진도견 브리딩 프로그램도 새로운 목적을 갖게 되었다. 그들은 치료견 훈련 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특별한 필요가 있는 아이들을 돕는 진도견을 훈련시켰다. 별이의 자손들 중 많은 수가 이제 전국의 병원과 재활센터에서 일하고 있었다. 진도견은 1000년 이상 한국인과 함께해온 충직한 동반자입니다. 우진은 한 인터뷰에서 설명했다. 그들의 본능적인 보호의식과 지능은 특별한 필요가 있는 사람들을 돕는 데 이상적입니다. 별이는 이제 노견이 되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이제 빠르게 움직이지 못했지만 그의 현명한 눈빛은 여전히 깊은 이해와 사랑을 담고 있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역사의 중요한 부분입니다. 우진은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고 그들의 모든 도전과 승리를 목격했습니다. 14살이 된 미나, 지윤, 수아는 다른 10대들처럼 미래에 대한 꿈과 희망으로 가득 차 있었다. 그들의 장애는 그들을 정의하지 않았고 오히려 그들의 결단력과 창의성을 형성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에게 영감을 주는 예술가가 되고 싶어요. 미나는 말했다. 우리의 몸이 우리를 제한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주고 싶어요. 지윤은 의학 연구자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위한 치료법을 개발하는 꿈을 품고 있었다. 박진호 교수님처럼 저도 생명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그녀는 열정적으로 말했다. 수아는 패럴림픽 금메달을 따는 것을 목표로 했다. 저는 제 자매들이 가르쳐준 것처럼 장애는 한계가 아니라 다르게 접근하는 방법일 뿐이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세 자매의 이야기는 계속 진행 중이었다. 그들은 아직 많은 도전과 승리, 그리고 발견의 여정 앞에 서 있었다. 하지만 한 가지 확실한 것은 그들이 서로와 가족,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과 함께라면 어떤 장애물도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이었다. 세월이 흐르고 계절이 바뀌어도 변하지 않는 것이 있다면 그것은 세 자매 사이의 깊은 유대감과 그들을 둘러싼 가족의 사랑이었다. 어느 평화로운 여름 저녁, 정 가족은 농장 뒤편의 언덕에 모여 있었다. 석양이 강원도의 산들을 붉게 물들이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나란히 앉아 있었고 나이든 별이는 그들 사이에 누워 있었다. 때로는 제가 아직도 지윤과 연결되어 있는 것처럼 느껴요. 미나가 조용히 말했다. 그녀가 슬플 때 저도 알아요. 그녀가 기쁠 때도 마찬가지고요. 지윤은 미소를 지으며 고개를 끄덕였다. 우리는 육체적으로는 분리되었지만 영혼은 여전히 연결되어 있어요. 수아는 두 자매의 손을 잡았다. 그리고 저는 항상 그 연결의 일부예요. 우리는 셋이서 하나니까요. 별이는 머리를 들어 세 자매를 바라보았다. 그의 지혜로운 눈은 마치 모든 것을 이해하는 듯했다. 우진이 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말했다. 진도견은 우리 문화에서 충성과 보호의 상징입니다. 별이와 그의 가족은 우리 아이들에게 그것 이상의 존재가 되었어요. 그들은 우리 가족의 일부이고 때로는 말보다 더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습니다. 민지는 세 딸을 바라보며 눈물을 참았다. 14년 전 그녀가 처음으로 붙어있는 두 아기와 그들의 자매를 보았을 때 그녀는 이런 미래를 상상하지 못했다. 도전, 고통, 눈물이 있었지만 그보다 더 많은 기쁨, 사랑, 그리고 성취가 있었다. 여러분의 생물학적 부모님이 여러분을 보게 된다면 정말 자랑스러워하실 거예요. 민지가 말했다. 그분들은 어려운 결정을 내렸지만 그것이 여러분에게 이 삶을 가져다 주었어요. 미나는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저는 그분들에게 화가 나지 않아요. 이해해요. 그리고 그분들 덕분에 우리는 최고의 가족을 얻었어요. 언덕 아래에서 다른 진도견들이 뛰어놀고 있었다.
별이의 자손들인 그들은 농장의 새로운 세대를 대표했다. 마치 정 가족처럼 그들도 전통과 미래를 연결하는 달이었다. 자매들이 15살이 되었을 때 새로운 도전이 찾아왔다. 미나의 의족은 더 이상 그녀의 성장한 몸에 맞지 않았고 그녀는 심한 통증을 느끼기 시작했다. 의사들은 새로운 의족이 필요하다고 말했지만 최신 기술의 의족은 매우 비쌌다. 우리는 어떻게든 방법을 찾을 거야. 우지는 가족에게 약속했다. 미나가 필요한 것을 얻을 수 있도록 할 거야. 지역사회는 정 가족의 상황을 알게 되었고 기금 마련 행사를 조직했다. 미나의 학교 친구들은 미술 작품 경매를 열었고 지윤의 과학 동아리는 과학 박람회를 개최했다. 수아의 수영팀은 수영 마라톤을 통해 기금을 모았다. 놀랍게도 서울대학교 병원의 박진호 교수가 연락해왔다. 그는 미나와 지윤을 위한 최첨단 의족 개발 프로젝트를 시작했고 그들을 시험 대상자로 초대했다. 여러분의 특별한 상황은 우리가 더 나은 보철 기술을 개발하는 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여러분은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될 것입니다. 미나와 지윤은 즉시 동의했다. 그들은 자신들의 경험이 다른 사람들을 도울 수 있다는 생각에 기뻤다. 수아도 연구에 참여하기로 했는데 그녀는 자매들을 위한 물리치료 프로그램을 돕기로 했다. 우리는 항상 함께해요. 수아는 말했다. 한 사람이 도전을 받으면 우리 모두가 참여합니다. 연구 프로젝트는 1년 동안 진행되었다. 그 기간 동안 자매들은 서울과 춘천을 오가며 바쁜 날들을 보냈다. 특히 힘든 시간이었지만 그들은 서로와 가족의 지지로 견뎌냈다. 진도겸 별이는 이 시간 동안 중요한 역할을 했다. 그는 이제 나이가 많이 들었지만 여전히 미나와 지윤의 충실한 동반자였다. 그는 병원 방문 때마다 함께했고 때로는 의사들이 그의 존재가 자매들의 스트레스를 줄이는데 도움이 된다는 것을 알고 치료실에 들어오도록 허락하기도 했다. 별이는 우리의 수호천사예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옆에 있으면 모든 것이 더 쉬워져요. 프로젝트가 끝나갈 무렵 박 교수팀은 혁신적인 새 의족을 개발했다. 이 의족은 더 가볍고 편안했을 뿐만 아니라 신경 피드백 시스템을 통해 더 자연스러운 움직임을 가능하게 했다. 이것은 단순한 의족이 아닙니다. 박 교수는 설명했다. 이것은 인체와 기술의 새로운 융합입니다. 미나와 지윤의 참여 덕분에 우리는 수천 명의 다른 아이들을 도울 수 있는 기술을 개발했습니다. 미나와 지윤이 새 의족을 처음 시도했을 때 그들의 얼굴에 나타난 놀라움과 기쁨은 모든 사람의 마음을 움직였다. 이건 마치 제 다리의 일부 같아요. 미나는 놀라움을 금치 못하며 말했다. 지윤은 눈물을 흘리며 첫걸음을 내디뎠다. 이렇게 자연스럽게 걸어본 적이 없어요. 정말 놀라워요. 수아는 자매들을 꼭 안아주며 기뻐했다. 이제 우리는 함께 달릴 수 있어요. 새 의족으로 미나와 지윤의 삶은 다시 한번 변화했다. 그들은 이제 더 많은 활동에 참여할 수 있었고 자신감도 더욱 커졌다. 미나는 춤 수업을 시작했고 지윤은 하이킹을 시작했다. 둘 다 이전에는 감히 시도하지 못했던 활동들이었다. 자매들이 16살이 되었을 때 그들은 큰 위기를 맞았다. 오랫동안 그들의 충실한 동반자였던 진도겸 별이가 나이가 들어 건강이 악화되기 시작했다. 수의사는 별이가 노령으로 인한 여러 건강 문제를 가지고 있다고 설명했다. 그의 심장이 약해졌고 신장도 제대로 기능하지 않았다. 가족은 별이를 위한 최선의 결정이 무엇인지 고민했다. 별이는 우리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에요. 우지는 슬픔에 잠겨 말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이 태어날 때부터 그들과 함께했어요. 그가 없었다면 우리는 지금의 우리가 아닐 거예요. 미나와 지윤은 별이의 상태를 특히 힘들게 받아들였다. 그들에게 별이는 단순한 개가 아니라 그들의 여정의 필수적인 부분이었다. 별이가 아프다는 것을 보는 것이 너무 힘들어요. 미나는 눈물을 흘리며 말했다. 그는 항상 우리를 도왔는데 이제 우리가 그를 도울 수 없다니. 가족은 별이의 마지막 날들을 가능한 한 편안하게 만들기로 결정했다.
그들은 그를 농장 곳곳에 데려가 그가 좋아하는 장소들을 방문했다. 별이의 자손들인 새별이, 햇살이, 그리고 그의 다른 새끼들도 마치 무언가를 이해한 듯 그의 곁을 지켰다. 마침내 어느 평화로운 가을날, 별이는 미나와 지윤 사이에 누워 조용히 세상을 떠났다. 그의 마지막 순간까지 그의 충성심과 사랑은 변함없었다. 별이는 우리에게 무조건적인 사랑과 헌신이 무엇인지 보여주었어요. 민지는 장례식에서 말했다. 그는 우리 가족의 이야기의 중요한 부분이고 항상 그럴 것입니다. 별이의 죽음은 자매들에게 깊은 상실감을 안겨주었지만 동시에 그들을 더 성숙하게 만들었다. 그들은 슬픔을 통해 생명의 소중함과 관계의 중요성을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다. 별이는 육체적으로는 떠났지만 그의 정신은 우리와 함께 있어요. 지윤은 말했다. 그가 우리에게 가르쳐준 교훈은 영원히 우리 마음속에 있을 거예요. 별이의 죽음 후 가족은 그를 기리기 위한 특별한 방법을 찾았다. 우지는 농장에 별이의 정원이라는 조용한 명상 공간을 만들었다. 미나는 별이의 초상화를 그렸고 지윤은 그의 생애에 관한 짧은 책을 썼다. 수아는 지역동물 보호소에서 자원봉사를 시작했다. 별이는 우리에게 봉사와 사랑의 가치를 가르쳐 주었어요. 수아는 설명했다. 저는 그의 유산을 계속 이어가고 싶어요. 17살이 되면서 미나, 지윤, 수아는 미래를 위한 계획을 세우기 시작했다. 그들은 곧 고등학교를 졸업하고 각자의 길을 가게 될 것이었다. 미나는 서울예술대학교에 지원하여 미술을 공부하고 싶어 했다. 그녀의 작품은 이미 지역 예술계에서 주목받고 있었고 그녀는 장애인 예술가로서의 독특한 관점을 더 발전시키고 싶어 했다. 예술은 제게 표현의 수단이자 치유의 방법이었어요. 미나는 설명했다. 저는 제 경험을 통해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주고 싶어요. 지윤은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을 목표로 했다. 그녀는 박진호 교수처럼 소아외과 의사가 되어 선천적 장애를 가진 아이들을 돕고 싶어 했다. 의학은 제 삶을 변화시켰어요. 지윤은 말했다. 저도 다른 아이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어요. 수아는 체육교육학을 공부하여 장애인 스포츠 코치가 되고 싶어 했다. 그녀는 이미 전국 청소년 패럴림픽에서 여러 메달을 획득했고 다른 장애 청소년들이 스포츠를 통해 자신감을 얻도록 돕고 싶어 했다. 스포츠는 제게 꿈과 목표를 주었어요. 수아는 말했다. 저는 다른 아이들도 같은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돕고 싶어요. 우진과 민지는 딸들의 꿈을 전적으로 지지했다. 그들은 항상 아이들이 자신의 잠재력을 최대한 발휘할 수 있도록 격려했다. 처음 그들을 입양했을 때 우리는 그들의 미래가 어떻게 될지 몰랐어요. 민지는 말했다. 하지만 우리는 항상 그들이 자신의 길을 찾을 것이라고 믿었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정말로 그렇게 했어요. 준호, 민석, 도윤도 여동생들의 성공을 자랑스러워했다. 그들은 이제 모두 성인이 되었지만 여전히 가족의 강한 유대감을 유지했다. 우리 여동생들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가르쳐 주었어요. 준호는 말했다. 그들의 용기와 결단력은 우리 모두에게 영감이 되었습니다. 한별의 자손들인 진도견들도 계속해서 가족의 중요한 부분이었다. 특히 별이의 딸인 새별이는 미나와 지윤에게 특별한 애착을 보였고 별이의 역할을 이어받은 것처럼 보였다. 진도견의 충성심은 세대를 넘어 이어집니다. 우지는 말했다. 새별이는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았어요. 그녀도 우리 가족의 수호자입니다. 2021년 6월, 미나, 지윤, 수아는 18번째 생일을 맞았다. 전 가족은 특별한 축하 행사를 준비했다. 춘천의 모든 친구들과 지역 사회 구성원들이 초대되었고 농장은 축제 분위기로 가득 찼다. 박진호 교수도 특별 게스트로 초대되었다. 그는 미나와 지윤의 성장을 지켜본 것이 자신의 의료 경력에서 가장 보람찬 경험 중 하나라고 말했다. 여러분이 극복한 도전들은 정말 놀랍습니다. 그는 자매들에게 말했다. 여러분은 많은 의사들과 환자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생일 파티 동안 미나는 특별한 전시회를 열었다. 그녀의 작품들은 그들의 여정을 보여주었다.
태어날 때부터 현재까지의 이야기를 그림과 조각으로 표현했다. 이 작품들은 제 인생의 여정을 보여줍니다. 미나는 설명했다. 저희가 얼마나 멀리 왔는지, 그리고 앞으로 얼마나 더 갈 수 있는지를 보여줍니다. 지우는 그들을 도왔던 의료진과 연구자들을 위한 감사 연설을 했다. 그녀는 자신이 서울대학교 의과대학에 합격했다는 소식을 발표했고 모두가 기뻐했다. 저는 제가 받은 도움을 다시 사회에 환원하고 싶어요. 지우는 말했다. 의학의 힘을 통해 다른 사람들의 삶을 변화시키고 싶습니다. 수아는 자신이 국가 패럴림픽 수영팀에 선발되었다는 소식을 공유했다. 그녀는 내년에 있을 국제대회에 한국을 대표하여 참가할 예정이었다. 제 자매들이 제게 가르쳐준 것처럼 저는 장애가 한계가 아니라는 것을 세계에 보여주고 싶어요. 수아는 말했다. 우진과 민지는 눈물을 흘리며 자녀들을 바라보았다. 18년 전 그들이 새 작은 아기를 입양했을 때 그들은 이렇게 놀라운 여정이 될 것이라고 상상하지 못했다. 사랑은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합니다. 민지는 축사에서 말했다. 우리는 서로에게서 배우고 성장했습니다. 우리 아이들은 우리에게 인내, 용기, 그리고 무조건적인 사랑의 의미를 가르쳐 주었습니다. 우진은 아내의 말에 동의했다. 우리는 운이 좋은 부모입니다. 우리 6 아이들은 각자 특별한 방식으로 우리 가족을 풍요롭게 했습니다. 그리고 물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생일 파티의 하이라이트는 미나, 지훈, 수아가 함께 준비한 특별한 공연이었다. 미나는 그림을 그리고 지훈은 시를 낭송하고 수아는 춤을 추었다. 그들의 공연은 가족, 사랑, 그리고 회복력에 관한 아름다운 표현이었다. 우리는 다르게 태어났지만 사랑 속에서 자랐어요. 세 자매가 함께 말했다.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특별하게 만들었고 우리의 가족이 우리를 강하게 만들었습니다. 18번째 생일 파티 후 미나는 자신의 일기에 이렇게 썼다. 오늘 나는 많은 생각을 했다. 내가 다르게 태어났다면 어땠을까? 지훈과 분리되지 않았다면? 수아와 함께 정상적인 가정에서 자랐다면? 하지만 이런 생각들은 오래 머물지 않는다. 내 삶은 지금 있는 그대로 완벽하다. 우리 가족, 우리의 진도견들, 그리고 우리의 농장은 내가 필요로 하는 모든 것이다. 나는 의족이 있지만 그것은 나를 제한하지 않는다. 오히려 나는 그것이 내가 얼마나 강한지 매일 상기시켜준다고 생각한다. 지훈과 나는 한때 한 몸이었다. 이제 우리는 각자의 길을 걷고 있지만 우리의 유대감은 그 어느 때보다 강하다. 수아는 항상 우리의 연결고리였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내일은 새로운 도전이 기다리고 있다. 하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우리는 함께 태어났고 운명이 우리를 갈라놓았지만 사랑이 우리를 다시 하나로 모았다. 그리고 우리의 충실한 진도견들, 특히 별이. 그는 말없는 수호자이자 친구였다. 때로는 그의 눈을 들여다보면 그가 모든 것을 이해하고 있다고 느꼈다. 그의 충성심은 우리 가족의 유대감을 더욱 강화시켰다. 나는 내 이야기가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수 있기를 바란다. 장애가 있는 모든 아이들, 입양된 모든 아이들, 그리고 자신이 다르다고 느끼는 모든 사람들에게 우리의 차이점이 우리를 독특하고 강하게 만든다. 이것은 끝이 아니라 시작이다. 나는 18살이고 내 앞에는 무한한 가능성이 펼쳐져 있다. 나는 나의 이야기가 이제 막 시작되었다고 믿는다. 우리가 걸어온 길은 쉽지 않았지만 그 여정이 우리를 지금의 우리로 만들었다. 언젠가 나도 나 자신의 가족을 가질지도 모른다. 그때 나는 우리 부모님처럼 사랑과 인내, 그리고 무조건적인 수용의 가치를 가르칠 것이다. 그리고 물론 우리 집에는 진도견이 있을 것이다. 별이의 후손들 중 하나. 그들의 충성심과 보호 본능은 우리 가족의 유산의 일부가 되었다. 내일이 무엇을 가져올지 모르지만 나는 준비되어 있다. 우리 모두가 준비되어 있다. 그리고 그렇게 미나, 지훈, 수아의 이야기는 계속되었다.
그들의 여정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다. 그들은 서로에게서, 가족에게서, 그리고 충실한 진도견들에게서 배운 교훈을 간직한 채 미래를 향해 나아갔다. 그들의 이야기는 사랑, 용기, 그리고 인내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것은 차이점을 받아들이고 축하하는 것에 관한 이야기였다. 그리고 무엇보다 그것은 가족의 힘에 관한 이야기였다. 혈연으로 맺어진 가족이 아니라 사랑으로 맺어진 가족의 힘. 미나, 지윤, 수아가 각자의 길을 걸어갈 때 그들은 항상 서로를 지지하고 서로에게서 힘을 얻을 것이다. 그들의 유대감은 거리나 시간으로 약해지지 않을 것이다. 그리고 그들의 이야기는 계속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영감을 줄 것이다. 어떤 도전이라도 사랑과 결단력으로 극복할 수 있다는 것을. 강원도의 평화로운 농장에서 시작된 이 여정은 이제 세계로 향하고 있었다. 미나, 지윤, 수아는 각자의 방식으로 세상을 더 나은 곳으로 만들 준비가 되어 있었다. 그리고 그들의 뒤에는 항상 그들을 사랑하고 지지하는 가족과 별이의 정신을 이어받은 충실한 진도견들이 있을 것이다. 법정에 들어서는 순간 모든 시선이 그에게 쏠렸다. 17살 박도윤은 낡은 구두에 흰 셔츠를 입고 무거워 보이는 검은 가방을 어깨에 메고 있었다. 그의 옷은 완벽하게 다림질된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마치 검은 바다에 떠있는 작은 하얀 배처럼 눈에 띄었다. 오늘 KJ건설과 김순자 여사의 토지 분쟁을 심리하겠습니다. 양측 변호인은 나와 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다. KJ건설 측 변호사들이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일어났다. 그러나 원고 측에서는 아무도 일어나지 않았다. 이상하게 여긴 판사가 다시 한번 원고 측 변호인을 찾는 순간 법정 뒤쪽에서 조용한 발걸음 소리가 들려왔다. 도윤은 천천히 그러나 확신에 찬 걸음으로 앞으로 나아갔다. 그의 젊은 얼굴에서는 두려움보다 결단력이 더 강하게 느껴졌다. 법정 안의 모든 사람들이 숨을 죽인 채 이 비정상적인 광경을 지켜보았다. 몇몇 변호사들은 코웃음을 치며 무시하는 눈길을 던졌지만 도윤은 그들의 시선을 무시한 채 앞만 보았다. 귀하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입니까?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의심과 경멸이 섞여 있었다. 네, 판사님. 저는 김순자 여사의 변호인 박도윤입니다. 그의 또렷한 목소리가 법정 안을 가득 채웠을 때 법정 뒤쪽에서 허리가 굽은 노인 한 명이 떨리는 손으로 일어났다. 김순자 여사였다. 그녀의 주름진 얼굴에는 걱정과 희망이 동시에 서려 있었다. 저 아이가 제 변호사가 맞습니다. 다른 아무도 저를 도와주지 않았어요. 그녀의 말에 법정 안은 더욱 소란스러워졌다. 이 판사는 망치를 내리쳤다. 조용히 하십시오. 자격 증명을 요구합니다. 지금 당장. 도윤은 가방을 내려놓고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냈다. 그리고 그 순간 모두의 예상을 뒤엎을 법정 싸움이 시작되려 하고 있었다. 도윤이 증거 서류를 정리하면서 잠시 생각에 잠겼다. 그의 마음은 서울 외곽의 허름한 아파트 단지로 돌아갔다. 빗물이 새는 작은 방, 누렇게 변한 벽지, 그리고 그 안에서 꿈을 키우던 어린 소년의 모습이 스치듯 떠올랐다. 도윤아, 엄마는 내가 자랑스러워. 매일 밤 청소부 일을 마치고 돌아온 박 여사의 지친 목소리가 그의 귀에 메아리 쳤다. 도윤의 어머니는 강남의 고급 사무실을 청소하는 일을 하며 새벽같이 집을 나서 밤늦게야 돌아오는 고된 일상이었지만 그녀는 단 한 번도 불평하지 않았다. 그녀에게 도윤은 희망이었다. 도윤이 갓난아기였을 때 가족을 떠난 아버지의 빈자리를 채우려는 듯 그녀는 더 열심히 일했다. 한밤중에 짐을 챙겨 떠나더라. 어머니가 아버지에 대해 말한 것은 그게 전부였다. 비 내리는 새벽, 작별 인사 한마디 없이 가방 하나 들고 떠난 남자. 그 이후로 도윤은 아버지의 얼굴을 본 적이 없었다. 어린 도윤은 남들과 달랐다. 다른 아이들이 축구공을 차며 뛰어다닐 때 그는 엄마가 쓰레기통에서 주워온 사전과 책을 읽었다. 5살 때 이미 어른들도 놀랄 정도의 단어를 사용했고 7살 때는 신문을 똑바로 읽을 수 있었다. 이 아이는 특별해요. 초등학교 교사가 박 여사에게 말했던 날 그녀는 눈물을 흘렸다.
가난한 청소부의 아들이 특별하다는 말을 들을 수 있다는 것은 그녀에게 기적 같았다. 도윤이 10살이 되던 해겨울, 그의 삶에 또 다른 특별한 존재가 들어왔다. 집 근처 골목에서 발견한 진도견 한 마리였다. 작고 야인 강아지는 추위에 떨고 있었고, 도윤은 망설임 없이 그를 품에 안아 집으로 데려왔다. 엄마, 이 강아지가 너무 추워해요. 우리랑 같이 살게 해주면 안 될까요? 박 여사는 한숨을 쉬었다. 그들의 생활은 이미 빠듯했다. 하지만 아들의 간절한 눈빛을 외면할 수 없었다. 진도견은 충성심이 강하고 영리한 개야. 하지만 먹이는 내가 책임져야 해. 도윤은 강아지에게 정이라는 이름을 지어주었다. 이름처럼 정이는 날카로운 지능과 놀라운 충성심을 보여주었다. 정이는 도윤이 공부할 때 언제나 그의 발치에 누워 있었고, 도윤이 학교에 갔다 돌아올 때면 현관문 앞에서 기다렸다. 도윤은 중학생도 풀지 못하는 수학 문제를 풀었고, 12살 때는 지역 글쓰기 대회에서 부유한 사립학교 학생들을 제치고 우승했다. 그의 글은 심사위원들의 마음을 움직였다. 가난한 소년이 그린 정의와 평등에 대한 아름다운 세상의 모습이 그들의 가슴을 울렸다. 이준호 선생님은 도윤의 재능을 발견한 첫 번째 사람이었다. 그는 한 권의 법률책을 가져와 도윤에게 말했다. 누구도 너를 다르게 생각하게 하지 마. 도윤 학생, 축하합니다. 서울 대명고등학교에서 전액 장학금을 제공하기로 결정했습니다. 이준호 선생님의 목소리는 기쁨으로 가득했지만 도윤의 마음은 복잡했다. 서울의 엘리트 학교로 진학한다는 것은 작은 아파트를 떠나 낯선 세계로 뛰어드는 것을 의미했다. 하지만 어머니의 눈물 어린 미소를 보며 그는 이 기회를 잡기로 결심했다. 우리 아들, 드디어 내 재능에 맞는 곳을 찾았구나. 어머니가 속삭였다. 대명고등학교 첫날, 도윤은 즉시 자신이 다른 세계에 들어왔음을 깨달았다. 반짝이는 대리석 바닥, 최신 컴퓨터 장비, 그리고 예제차에서 내리는 학생들. 그의 낡은 교복과 해진 가방은 누가 봐도 눈에 띄었다. 너 어디서 왔어? 이런 학교에 어떻게 들어왔지? 쉬는 시간에 한 학생이 놀리듯 물었다. 장학생이래. 가난뱅이가 우리 학교에 오다니. 학생들이 속삭였다. 교실 뒤에 앉아 도윤은 이 모든 말을 들었지만 아무런 반응도 보이지 않았다. 그는 공부에만 집중했다. 수학 시간에 그는 어려운 문제를 가장 먼저 풀었고, 국어 시간에는 가장 깊은 분석을 제시했다. 그의 성적은 곧 전교 1등으로 올라섰다. 쟤는 로봇인가 봐. 감정도 없이 공부만 하네. 아냐, 분명 부정행위를 했을 거야. 그렇지 않고 어떻게 우리보다 잘해? 모욕과 소외감이 도윤을 따라다녔지만 그는 매일 밤 어머니의 말을 기억했다. 도윤아, 내가 특별한 이유는 머리가 좋아서가 아니라 그 마음이 강하기 때문이야. 집에서는 정의가 그의 유일한 위안이었다. 이제 어엿한 성견이 된 진도견은 도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마다 반갑게 맞아주었고, 때로는 도윤의 눈물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전환점은 학교가 토론 동아리를 개설했을 때 왔다. 첫 번째 토론 주제는 한국 교육 시스템의 불평등이었다. 도윤은 자신의 경험을 바탕으로 너무나 열정적이고 논리적인 연설을 했고, 교실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교육은 모든 이에게 공평해야 합니다. 하지만 현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저는 그 불평등의 증인이자 그것을 바꾸고 싶은 사람입니다. 그날 이후 몇몇 학생들의 시선이 바뀌기 시작했다. 소수였지만 진정한 친구들이 생겼다.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 도윤 스스로가 자신의 목표를 더 명확히 하게 되었다는 점이었다. 난 변호사가 될 거야. 나처럼 목소리를 내지 못하는 사람들을 위해 싸울 거야. 이 결심은 그의 모든 공부의 방향을 제시했다. 밤늦게까지 법률 서적을 읽고 사회 문제에 관한 글을 쓰고 유명 변호사들의 변론을 분석했다. 그리고 이 모든 경험이 지금 이 순간 법정에서 첫 사건을 맡은 그를 만들어냈다. 토론 대회에서의 눈부신 활약 덕분에 도윤은 조기 졸업 프로그램에 지원할 수 있는 기회를 얻었다. 15살에 다른 학생들보다 2년이나 앞서 고등학교를 마치고 법대에 입학한
그는 캠퍼스에서 가장 어린 학생이었다. 저 학생 봤어. 15살인데 신동이래. 말도 안 돼. 어떻게 우리랑 같은 수업을 듣는 거지? 첫 수업에 들어선 도윤은 모든 학생들이 자신보다 최소 3살에서 많게는 8살까지 나이가 많다는 것을 알았다. 대학의 강의실은 고등학교와 달리 웅장했고 교수들은 냉정했다. 그의 나이를 알고 있는 교수들 중 일부는 그를 시험하려는 듯 더 어려운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학생, 대법원 2015년 판결에서 인용된 법 원칙을 설명해 보세요. 도윤은 눈 하나 깜짝하지 않고 완벽한 답변을 내놓았다. 그의 대답에 강의실은 잠시 정적에 빠졌다. 대학 생활은 고등학교보다 더 고독했다. 대부분의 학생들은 밤에 술을 마시러 가거나 소개팅에 바쁜 시간을 보내는 동안 도윤은 도서관에 처박혀 있었다. 점심시간에도 그는 홀로 법조문과 판례를 외우며 샌드위치를 먹었다. 어느 날 비가 쏟아지는 밤, 도서관 관리인이 그에게 다가왔다. 학생, 매일 여기서 이렇게 늦게까지 공부하는 이유가 뭐야?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대답했다. 제 어머니가 매일 새벽 4시에 일어나 남의 사무실을 청소하세요. 저는 그분의 희생이 헛되지 않게 하고 싶어요. 집에서는 정희가 그의 유일한 친구였다. 밤늦게 지쳐 돌아오는 도윤을 항상 현관에서 기다리고 있었고 도윤이 공부하는 동안 그의 발치에 누워 함께 밤을 지새웠다. 때로는 도윤이 책상에서 잠들면 정희가 이불을 물어다 덮어주기도 했다. 그렇게 3년이 지났다. 다른 학생들이 취업 걱정에 술을 마시고 밤을 새울 때 18살의 도윤은 법대를 최우수 성적으로 졸업했다. 대학신문에는 역대 최연소, 법대 졸업생 박도윤이라는 제목의 기사가 실렸다. 그러나 현실은 냉혹했다. 이력서를 보낸 모든 대형 로펌에서 거절당했다. 면접에 간신히 불려갔을 때도 채용 담당자들은 그의 나이만 보고 코웃음 쳤다. 이런 일은 경험이 중요합니다. 당신은 아직 너무 어려요. 우리 의뢰인들이 아이에게 법률 상담을 받는다고 생각하면 어떨까요? 좌절감이 점점 커져갔다. 어느 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창가에 서서 서울의 불빛을 바라보았다. 3년 동안 그가 포기한 것들, 친구, 연애, 청춘의 즐거움이 모두 헛된 것처럼 느껴지는 순간이었다. 그때 초인종이 울렸다. 도윤아, 나 좀 도와줄 수 있니? 어머니의 오랜 이웃인 김순자 할머니가 문 앞에 서 있었다. 그녀의 손에는 KJ 건설의 압박 편지가 들려 있었다. 내 땅을 빼앗으려고 한다니 이게 말이 되는 소리야. 김순자 할머니의 주름진 손이 편지를 움켜쥐며 떨렸다. 30년 넘게 살아온 내 집인데. 도윤은 편지를 자세히 읽었다. KJ 건설은 김 할머니가 살고 있는 땅이 원래 자신들의 소유라고 주장했다. 법적 조치를 취하겠다는 협박과 함께 일주일 안에 나가지 않으면 강제 집행을 하겠다고 통보해왔다. 이건 불법입니다. 할머니, 걱정 마세요. 제가 도와드릴게요. 그날부터 도윤은 김 할머니의 집에 관한 모든 서류를 조사하기 시작했다. 오래된 등기부등본, 세금 납부 기록, 심지어 김 할머니 남편이 땅을 구입했을 때의 영수증까지 하나하나 찾아냈다. 밤늦게까지 법률 도서관에서 관련 판례를 찾아보았다. 정희도 도윤의 조사를 돕는 듯했다. 한 번은 도윤이 오래된 서류를 정리하다가 실수로 바닥에 떨어뜨렸을 때 정희가 재빨리 물어 올리기도 했다. 그리고 도윤이 지쳐 잠들었을 때는 언제나처럼 그의 곁을 지켰다. 심리 일주일 전 KJ 건설 측에서 전화가 왔다. 박도윤 씨, 그런 어린 나이에 변호사가 되셨다고 놀랍네요. 하지만 이번 건은 당신 같은 초보에게는 벅찬 사건입니다. 김 여사께 말씀드리세요. 우리가 제시한 보상금을 받고 조용히 나가는 게 모두에게 좋을 겁니다. 도윤은 한숨조차 내쉬지 않고 단호하게 응답했다. 법정에서 뵙겠습니다. 전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저녁을 먹었다. 식탁 위에는 어머니가 특별히 준비한 삼계탕이 놓여 있었다. 내일이 내 첫 재판이니까 기운 내라고 특별히 만들었어. 도윤은 어머니의 투박한 손을 바라보았다.
수십 년간의 청소일로 굳은 살이 박힌 그 손에 자신의 꿈이 담겨 있었다. 엄마, 내일 이길 수 있을까요? 우리 아들이 정의롭다고 믿는 일이라면 반드시 이길 거야. 심리 당일 아침, 도윤은 평소보다 일찍 일어났다. 어머니가 다려놓은 파란색 셔츠와 검은색 바지를 입고 구두약을 바른 낡은 구두를 신었다. 거울 앞에 선 그의 모습은 여전히 어렸지만 눈빛만은 누구보다 단단했다. 정희는 현관문 앞에 앉아 도윤을 바라보았다. 마치 오늘의 중요성을 아는 듯했다. 정희야, 오늘은 진짜 정의를 위한 싸움이야. 나 잘할 수 있겠지? 진도견은 마치 대답하듯 짧게 짖었다. 법원으로 향하는 지하철 안에서 도윤은 마지막으로 자료를 검토했다. 옆자리에 앉은 회사원이 호기심 어린 시선으로 그를 바라보았다. 학생인데 왜 그런 서류를 보고 있어요? 도윤은 미소로 답했다. 오늘 제가 변호하는 분이 계세요. 서울중앙지방법원에 도착했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이미 법원 입구에서 기다리고 있었다. 그녀의 낡은 한복과 도윤의 검소한 차림새가 고급 정장을 입은 변호사들 사이에서 더욱 도드라졌다. 도윤아, 정말 괜찮을까? 도윤은 김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오늘 우리가 이깁니다. 그리고 그들은 함께 법정의 문을 열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도윤과 김순자 할머니가 들어서자 모든 시선이 그들에게 쏠렸다. 검은 로브를 입은 이정환 판사가 이미 법대에 앉아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팀은 비싼 정장을 입고 자신만만한 표정으로 앉아 있었다. 강민우 변호사는 20년 경력의 베테랑으로 수많은 소송에서 승리해온 인물이었다. 김순자 대 KJ 건설 사건을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심호흡을 하고 변호인석으로 향했다. 그의 얇은 가방에는 밤새 준비한 증거 서류와 법률 자료가 가득했다. 김순자 변호인, 자격증명을 제출하십시오. 도윤은 봉인된 서류 봉투를 꺼내 법원 서기에게 전달했다. 이 판사는 안경을 고치며 서류를 꼼꼼히 살펴보았다. 법정 공기는 무거웠고 모두가 숨죽인 채 이 특이한 상황을 지켜보고 있었다. 이 서류들은 정확합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에는 여전히 의심이 묻어 있었다. 대한변호사협회 등록번호도 확인됩니다. 하지만 어떻게 이런 나이에?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특별 프로그램을 통해 조기 졸업했습니다. 판사님, 제 자격은 합법적이며 모든 필요한 시험을 통과했습니다. 강민우 변호사가 갑자기 자리에서 일어났다. 판사님, 이의가 있습니다. 상대 측 변호인의 나이와 경험을 고려할 때 과연 이 중요한 재산권 분쟁을 제대로 변호할 수 있을지 의문입니다. 판사는 잠시 생각에 잠긴 듯했다. 그러다가 갑자기 도윤을 향해 물었다. 박도윤 변호사, 귀하는 실제로 한국민법 제245조의 점유 취득 시효에 대해 설명할 수 있습니까? 법정이 조용해졌다. 이것은 명백한 테스트였다. 도윤은 망설임 없이 대답했다. 민법 제245조는 20년간 소유의 의사로 평온, 공연하게 부동산을 점유한 자는 등기함으로써 소유권을 취득한다고 명시하고 있습니다. 김순자님의 경우 30년 이상 해당 부동산을 점유해왔으며 1992년 적법한 등기 절차를 마쳤습니다. 대법원 2015년 판례에서도 유사한 사례에 대해 장기 점유자의 권리를 인정한 바 있습니다. 법정이 술렁였다. 이 판사는 눈썹을 치켜 올리며 서기를 향해 고개를 끄덕였다. 자격이 확인되었습니다. 재판을 진행하겠습니다. 이 말에 김순자 할머니의 긴장된 얼굴에 작은 희망이 스쳤다. 반면 강민우 변호사는 처음으로 긴장한 듯한 표정을 지었다. 그는 예상치 못한 상대를 만난 것이다. 도윤은 자신의 첫 승리를 차분히 받아들였다. 하지만 이것은 시작에 불과했다.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였다. 그럼 본격적인 심리를 시작하겠습니다. 이 판사의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나 첫 증거물을 제시할 준비를 했다.
법정의 모든 시선이 그에게 고정되었다. 그는 배심원석과 방청석에 앉은 사람들의 얼굴에서 의심, 호기심, 그리고 여전히 남아있는 조롱을 읽을 수 있었다. 그러나 이제 그런 시선에 흔들릴 여유가 없었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이 사건의 핵심은 매우 단순합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예상보다 더 굳건했다. 김순자 할머니와 그의 가족은 30년 이상 이 토지를 합법적으로 소유해왔습니다. KJ건설이 제시한 소유권 주장은 최근에 조작된 것입니다. 도윤은 첫 번째 증거물을 내밀었다. 1992년에 작성된 토지 등기부 등본이었다. 이 문서는 김순자 할머니의 남편이었던 김정석 씨가 합법적으로 이 토지를 구매했음을 증명합니다. 당시 매도인의 서명과 날인이 모두 확인됩니다. 이 판사는 문서를 자세히 살펴보며 고개를 끄덕였다. 법정 안의 공기가 조금씩 바뀌고 있었다. 어린 변호사가 보여주는 전문성과 자신감의 놀란 표정이 하나둘 보이기 시작했다. 반면 KJ건설이 제출한 소유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있습니다. 도윤은 두 번째 증거물을 꺼냈다. 이 문서에 있는 서명을 보십시오. 원래 문서의 서명과 비교했을 때 분명한 차이가 있습니다. 이 판사는 두 문서를 나란히 놓고 비교했다. KJ건설 측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살짝 굳어졌다. 게다가 도윤은 계속해서 말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30년간 매년 재산세를 성실히 납부해왔습니다. 여기 세금 납부 기록과 영수증이 있습니다. 도윤은 세 번째 증거물로 오래된 세금 영수증 묶음을 제출했다. 낡고 누렇게 변한 종이들이었지만 모두 김순자의 이름으로 납부된 정식 영수증이었다. 강민우 변호사가 조급하게 자리에서 일어났다. 재판장님, 이런 오래된 영수증이 법적 소유권을 증명하지는 못합니다. 우리는 더 최근에 법적 권리 이전 문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반박했다. 그 최근의 문서야말로 검증이 필요합니다. 저는 전문가의 필적 감정을 청했고 결과는 명백합니다. 그는 독립적인 필적 전문가의 보고서를 제출했다. 보고서는 KJ건설이 제출한 문서의 서명이 원래 매도인의 것과 일치하지 않는다고 결론지었다. 법정은 다시 술렁였다. 방청석에 앉아있던 몇몇 변호사들은 이제 진지하게 도윤의 증거 제시를 지켜보고 있었다. 김순자 할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자신의 눈물을 닦았다. 오늘의 심리는 여기까지입니다. 다음 심리는 일주일 후로 하겠습니다. 양측은 추가 증거를 준비하십시오. 이 판사가 선언했다. 도윤이 자리로 돌아갔을 때 김순자 할머니가 그의 손을 꼭 잡았다. 고마워, 도윤아. 일주일 후 법정은 더욱 많은 사람들로 가득 찼다. 첫 번째 심리에서 어린 변호사가 보여준 놀라운 능력에 관한 소문이 법조계에 퍼졌고 많은 변호사와 법대생들이 방청석을 채웠다. 법정 문이 열리고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모두 자리에서 일어섰다. 재판을 속개하겠습니다. KJ건설 측 변호인, 뒤측의 주장을 펼치십시오. 강민우 변호사가 자신감 넘치는 걸음으로 앞으로 나섰다. 그의 회색 양복은 완벽하게 다림질되어 있었고 금태 안경 뒤로 날카로운 눈빛이 빛났다. 존경하는 재판장님, 강민우의 목소리는 깊고 권위 있었다. 우리는 김순자 씨가 이 부동산에서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점을 부정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소유권은 전혀 다른 문제입니다. 그는 가죽 서류 가방에서 두꺼운 서류 묶음을 꺼냈다. 이 문서들은 2010년 김정석 씨가 재정적 어려움으로 인해 해당 토지의 권리를 우리 회사에 매각했음을 증명합니다. 물론 김순자 씨에게 계속 거주할 권리를 주었지만 법적 소유권은 우리에게 있습니다. 도윤은 이 주장을 듣고 빠르게 메모를 했다. 김순자 할머니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또한 강민우는 계속했다. 박 변호사가 제출한 필적 감정은 적절한 절차를 거치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법원이 인정하는 공식 감정인의 보고서를 준비했습니다. 그는 또 다른 서류를 제출했다. 이 보고서는 서명이 진짜임을 확인합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박도윤 변호사, 반박하시겠습니까? 도윤은 자리에서 일어났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침착했다. 네, 판사님. 먼저 김정석 씨는 2008년에 이미 사망하셨습니다. 여기 사망 증명서가 있습니다. KJ건설이 주장하는 2010년 계약은 이미 돌아가신 분과 맺었다는 말이 됩니다. 법정이 다시 술렁였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잠시 굳었다가 곧 회복되었다. 이는 단순한 문서상의 오류입니다. 실제 계약은 김정석 씨가 생존에 계실 때 체결되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그렇다면 왜 김순자 할머니는 이 계약에 대해 전혀 모르고 계셨을까요? 또한 김정석 씨가 사망한 후에도 재산세 납부는 계속해서 김순자 할머니 이름으로 이루어졌습니다. 법적 소유권이 이전되었다면 세금 납부 의무도 이전되었어야 합니다. 강민우 변호사는 잠시 말문이 막힌 듯했다. 이 판사는 양측의 주장을 주의 깊게 들으며 메모를 했다. 추가 증거가 더 필요해 보입니다. 이 판사가 말했다. 다음 심리까지 양측은 모든 관련 세금 기록과 소유권 이전에 관한 추가 증거를 제출하십시오. 법정을 나서는 도윤의 어깨는 무거웠다. 다음 심리까지 단 3일. 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적인 증거를 찾아야 했다. 김순자 할머니는 그의 옆에서 조용히 걸었다. 정말 미안해요, 도윤 학생.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그 회사는 너무 크고 우리는 너무 작은데. 도윤은 손을 내밀어 할머니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아직 끝나지 않았어요. 진실은 반드시 이깁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의 작은 아파트 부엌 테이블에 온갖 서류를 펼쳐놓고 꼼꼼히 검토했다. KJ건설이 제출한 문서, 김순자 할머니의 세금 기록, 등기부 등본. 어디선가 단서를 찾아야 했다. 정희는 도윤의 곁에 누워 때때로 그의 손을 핥아주며 위로했다. 마치 그의 걱정을 이해하는 듯했다. 새벽 3시, 도윤은 문득 깨달았다. 그는 KJ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김정석 씨의 인감도장. 그런데 어딘가 이상했다. 엄마, 할머니께 전화해도 될까요? 급해요. 이 시간에. 하지만 어머니는 아들의 결연한 표정을 보고 고개를 끄덕였다. 김순자 할머니는 잠에서 깨어 전화를 받았다. 할머니, 죄송합니다. 그런데 김정석 할아버지의 인감도장이 어디 있나요? 다음날 아침,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 다락방에서 먼지 쌓인 나무 상자를 발견했다. 그 안에는 김정석 씨의 유품이 고이 보관되어 있었다. 손수건, 낡은 안경, 그리고 인감도장. 도윤은 손을 떨며 도장을 들어올렸다. KJ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과는 확연히 달랐다. 김정석 씨의 진짜 도장은 특이한 흠집이 있었지만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그 흠집이 없었다. 할머니, 이거예요. 이게 결정적 증거입니다. 정희도 기쁘게 짖었다. 마치 주인의 성공을 축하하는 듯했다. 도윤은 급히 법률사무소로 달려가 전문 감정인에게 도장을 검사해달라고 요청했다. 감정 결과는 명확했다. 계약서의 도장은 위조된 것이었다. 하지만 도윤은 여기서 멈추지 않았다. 그는 오후 내내 법원 기록 보관소에서 KJ건설의 과거 소송 기록을 조사했다. 놀랍게도 비슷한 수법으로 토지를 빼앗으려 했던 사례가 2건이나 더 있었다. 한 건은 소송 중에 취하되었고 다른 한 건은 합의로 마무리되었다. 이것은 단순한 분쟁이 아니에요. 이것은 체계적인 불법 행위입니다. 심리 당일 도윤은 김정석 씨의 진짜 인감도장, 전문가의 감정보고서, 그리고 KJ건설의 과거 유사 사례 기록을 모두 가지고 법정에 들어섰다. 그의 눈에는 승리의 확신이 빛났다. 이정환 판사는 그날따라 더욱 엄숙한 표정이었다. 법정이 조용해지자 그는 입을 열었다. 추가 증거 제출을 시작하겠습니다.
박도윤 변호사, 먼저 시작하십시오. 도윤은 진실의 순간이 왔음을 알았다. 판사님, 김정석 씨의 실제 인감도장을 가져왔습니다. 도윤은 작은 나무 상자를 조심스럽게 열어 법정에 제시했다. 법원 서기가 다가와 상자를 받아 이 판사에게 전달했다. 모든 시선이 그 낡은 도장에 집중되었다. 이 도장은 30년 동안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 보관되어 있었습니다. 도장의 측면에 있는 특이한 흠집을 주목해 주십시오. 이 판사는 돋보기를 꺼내 도장을 자세히 살펴보았다. 실제로 도장 측면에는 작은 기역 모양의 흠집이 선명했다. 그리고 이것은 감정인의 보고서입니다. KJ건설이 제출한 계약서의 도장 자국에는 이 특이한 흠집이 반영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는 명백한 위조의 증거입니다. 강민우 변호사의 얼굴이 창백해졌다. 그는 급히 자리에서 일어나 반박했다. 판사님, 인감도장은 여러 개 만들 수 있습니다. 김정석 씨가 다른 도장을 사용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 도윤은 고개를 저었다. 한국 법률에 따르면 공식 계약에는 반드시 등록된 인감도장을 사용해야 합니다. 여기 김정석 씨의 인감 증명서가 있습니다. 등록된 인감의 패턴과 우리가 가져온 도장의 패턴이 일치합니다. 판사는 잠시 침묵했다. 그의 날카로운 눈이 서류들을 하나하나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는 도윤을 향해 직접적인 질문을 던졌다. 박도윤 변호사, 이 모든 증거가 사실이라면 왜 이런 사건이 법정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김순자 씨의 소유권이 그렇게 명백하다면 말입니다. 법정이 완전히 조용해졌다. 이것은 판사가 던진 결정적인 질문이었다. 도윤은 잠시 김순자 할머니를 바라보았다. 할머니의 눈에는 수십 년간의 고통과 투쟁이 담겨 있었다. 도윤은 깊은 숨을 들이마시고 대답했다. 판사님, 이 사건은 단순한 토지 분쟁이 아닙니다. 이것은 권력과 돈을 가진 자가 약자를 어떻게 대하는지 보여주는 사례입니다. KJ건설은 김순자 할머니 같은 노인들이 법적 지식이 부족하고 변호사를 고용할 돈이 없음을 알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위협적인 편지를 보내고 법적 용어로 혼란을 주고 심지어 문서까지 조작했습니다. 도윤의 목소리는 점점 더 강해졌다. 그들은 김순자 할머니가 포기하고 적은 보상금에 만족할 것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그들은 한 가지를 간과했습니다. 정의는 항상 이긴다는 것을, 비록 시간이 걸리더라도. 이 판사의 표정이 변했다. 그의 엄격한 눈에 미소의 그림자가 스쳤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들렸다가 곧 잦아들었다. 충분합니다. 모든 증거를 검토했습니다. 판결을 내리기 전에 1시간의 휴정을 갖겠습니다. 법정 밖 복도는 웅성거림으로 가득했다. 휴정 시간 동안 많은 법조인들이 모여 이 특이한 사건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이고 있었다. 도윤은 복도 구석 벤치에 김순자 할머니와 함께 앉아 있었다. 할머니의 거친 손이 도윤의 젊은 손을 꼭 붙잡고 있었다. 도윤아, 정말 잘했어. 내가 이렇게까지 해줄 줄은. 할머니의 목소리가 떨렸다. 도윤은 미소를 지었지만 그의 마음은 여전히 불안했다. 판사의 결정은 예측할 수 없었다. 그는 주변을 둘러보았다. 몇몇 경력 있는 변호사들이 그를 주목하며 작은 목소리로 이야기하고 있었다. 그들의 시선은 더 이상 조롱이 아닌 호기심과 약간의 존중이 섞여 있었다. 갑자기 강민우 변호사가 다가왔다. 그의 얼굴은 여전히 자신감으로 가득했지만 엘리이제는 어떤 불안감이 스쳐 지나갔다. 박 변호사, 잠깐 이야기 좀 할 수 있을까요? 강민우의 목소리는 부드러웠지만 강압적이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에게 잠시 기다려 달라고 부탁한 후 강민우와 함께 한적한 곳으로 걸어갔다. 당신 나이에 이 정도면 인상적이네요. 강민우가 말을 꺼냈다. 하지만 현실을 직시합시다. 이런 사건에서 대기업을 상대로 이기는 건 불가능합니다. 우리가 항소하면 당신의 의뢰인은 더 큰 고통을 겪게 될 겁니다. 도윤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그것이 위협인가요?
강 변호사님? 강민우는 웃음을 지었다. 아닙니다. 제안입니다. 우리 회사에서는 김순자 씨에게 시세의 70%에 해당하는 보상금을 제공할 용의가 있습니다. 그녀의 나이를 생각하면 나쁘지 않은 제안이죠. 도윤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 솔직히 매력적인 제안이었다. 하지만 그는 김순자 할머니의 눈물 젖은 얼굴, 30년간의 추억이 담긴 집을 떠나야 한다는 생각에 괴로워하는 모습을 떠올렸다. 강 변호사님, 이것은 단순히 돈의 문제가 아닙니다. 김순자 할머니에게 그 집은 단순한 부동산이 아니라 인생의 일부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정의의 문제입니다. 강민우의 얼굴이 굳어졌다. 이상주의는 법조계에서 오래가지 못합니다. 젊은 친구, 언젠가 당신도 알게 될 겁니다. 그가 돌아서려는 순간 복도 끝에서 법원 서기가 외쳤다. 재판을 재개합니다. 모두 법정으로 들어와 주십시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기 시작했다. 그는 김순자 할머니에게 돌아가 그녀의 떨리는 손을 잡았다. 할머니,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우리는 최선을 다했습니다. 두 사람은 함께 법정 문을 향해 걸어갔다. 도윤의 젊은 얼굴에는 결연함이 깃들어 있었다. 그는 이제 더 이상 불안하지 않았다. 진실은 그들 편이었고 그는 그것을 모두에게 보여주었다. 법정 문이 열리고 모든 사람들이 다시 자리에 앉았다. 이정환 판사가 입장하자 법정은 완전한 침묵에 빠졌다. 모두 자리에 앉으십시오. 이정환 판사의 엄격한 목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다. 그의 표정은 여전히 읽기 어려웠지만 눈빛에는 어떤 결단이 서려 있었다. 그는 책상 위에 놓인 서류들을 마지막으로 정리한 후 고개를 들었다. 본법원은 이 사건의 모든 증거와 양측의 주장을 면밀히 검토했습니다. 법정 안의 공기가 얼어붙은 듯했다.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손을 꼭 잡고 있었다. 할머니의 손은 차갑고 떨리고 있었다. KJ 건설 측 변호사들은 자신감 있는 표정을 유지하려 했지만 불안함을 완전히 감추지는 못했다. 이 사건의 핵심은 토지 소유권의 진정성과 법적 효력입니다. 이 판사가 천천히 말을 이어갔다. 김순자 씨 측에서 제출한 증거에 따르면 해당 토지는 1992년부터 합법적으로 김 씨 가족의 소유였습니다. KJ 건설 측에서 제출한 2010년 계약 문서에는 여러 의심스러운 점이 발견되었습니다. 이 판사는 잠시 멈추고 안경을 고쳤다. 도윤의 심장이 빠르게 뛰었다. 특히 김정석 씨의 인감 도장 문제는 매우 심각합니다. 법원이 확인한 바에 따르면 계약서에 찍힌 도장 자국은 김정석 씨의 실제 등록된 인감 도장과 일치하지 않습니다. 더구나 계약 체결 시점으로 주장된 2010년은 김정석 씨가 이미 사망한 이후입니다. 방청석에서 작은 소란이 일었다. 이 판사는 망치를 한번 두드려 조용히 시켰다. 또한 KJ 건설의 유사한 토지 분쟁 패턴도 법원의 우려를 낳았습니다. 이런 상황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할 때 잠시 숨막히는 침묵이 흘렀다. 본법원은 해당 토지가 여전히 김순자 씨의 합법적 소유임을 확인합니다. KJ 건설의 소유권 주장은 기각됩니다. 김순자 할머니가 작은 비명을 질렀다. 그녀의 눈에서는 눈물이 흘러내렸다. 도윤은 믿을 수 없다는 듯이 자리에 앉아 있었다. 그들이 이겼다. 정말로 이겼다. 이 판사는 계속해서 말했다. 더불어 문서 위조 가능성에 대해서는 검찰의 수사를 의뢰할 것입니다. 재판을 마칩니다. 망치 소리가 법정에 울려 퍼졌을 때 김순자 할머니는 도윤에게 달려가 그를 꼭 안았다. 그녀의 작은 몸이 흐느낌으로 떨렸다. 고마워. 정말 고마워. 우리 집을 지켜줘서. 도윤도 감정이 복받쳐 할머니를 안았다. 방청석에서는 작은 박수 소리가 터져나왔다. 몇몇 변호사들은 경이로운 표정으로 이 장면을 지켜보았다. 강민우 변호사는 얼굴이 창백해진 채 서류를 급히 정리하고 있었다. 그는 도윤을 향해 잠시 시선을 던졌다. 그 눈빛에는 분노와 함께 어떤 인정도 섞여 있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이것은 단순한 법정 싸움의 승리가 아니었다. 이것은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다. 그리고 그는 그 정의의 도구가 되었다. 판결 이후 몇 주가 지났다. 서울의 가을 하늘은 맑고 높았다. 도윤의 첫 승소 소식은 여러 법률 뉴스와 블로그에 퍼졌다. 17세 소년 변호사, 대기업 상대로 승소라는 헤드라인이 사람들의 이목을 끌었다. 도윤의 작은 원룸 전화기는 쉴 새 없이 울렸다. 도움을 요청하는 사람들, 인터뷰를 원하는 기자들, 그리고 갑자기 그를 영입하고 싶어하는 로펌들. 하지만 그는 대부분의 제안을 정중히 거절했다. 그에게는 이미 계획이 있었다. 어느 맑은 토요일 오후, 도윤은 김순자 할머니의 집에서 작은 축하 모임을 가졌다. 할머니는 정성껏 준비한 음식들로 테이블을 가득 채웠다. 김치찌개, 갈비찜, 잡채, 평소 먹기 힘든 진수성찬이었다. 우리 영웅을 위한 자리야, 할머니가 웃으며 말했다. 모임에는 도윤의 어머니, 이준호 선생님, 그리고 도윤을 응원했던 몇몇 이웃들이 함께했다. 정희도 물론 함께였다. 진도견은 도윤 곁에서 한시도 떨어지지 않았고 가끔 테이블 아래서 음식 조각을 받아먹으며 즐거워했다. 그들이 식사를 마치고 차를 마시고 있을 때 누군가 문을 두드렸다. 문을 연 도윤은 놀라움을 감추지 못했다. 이정환 판사였다. 들어와도 되겠습니까? 판사의 목소리는 법정보다 부드러웠다. 김순자 할머니가 황급히 일어나 판사를 맞이했다. 판사는 작은 선물 상자를 건네며 말했다. 축하드립니다, 김 여사님. 그리고 그는 도윤을 향해 고개를 돌렸다. 박도윤 변호사, 당신에게 사과와 감사를 전하고 싶었습니다. 도윤은 어리둥절했다. 저에게요, 판사님. 네, 처음에 당신을 의심했습니다. 나이만 보고 판단했죠. 하지만 당신은 진정한 법률가의 자질을 보여주었습니다. 정의를 위해 싸우는 용기, 치밀한 준비, 그리고 무엇보다 진실에 대한 헌신. 이 판사의 눈에는 진심이 담겨 있었다. 그는 주머니에서 명함을 꺼내 도윤에게 건넸다. 법원 인턴십에 관심 있나요? 당신 같은 젊은 인재가 필요합니다. 그날 밤, 도윤은 어머니와 함께 집으로 돌아가는 버스에 앉았다. 창밖으로 서울의 밤 풍경이 지나갔다. 정희는 도윤의 발치에 조용히 누워 있었다. 엄마, 제가 꿈꾸던 세상이 가능할까요? 모든 사람이 공정하게 대우받는 세상. 어머니는 아들의 손을 꼭 잡았다. 오늘 내가 그 세상을 조금 더 가까이 만들었어. 일주일 후, 도윤은 작은 사무실을 열었다. 벽에 붙인 간판에는 모두를 위한 정의라고 쓰여 있었다. 그는 가난하고 소외된 사람들을 위한 무료 법률 상담을 시작했다. 동시에 이 판사의 제안을 받아들여 주말에는 법원에서 인턴으로 일했다. 그의 첫 승소 이야기는 법대 학생들 사이에서 전설이 되었고 많은 젊은이들이 그의 발자취를 따르기를 원했다. 정희는 언제나처럼 도윤의 곁을 지켰다. 사무실에서도 도윤의 발치에 누워 의뢰인들을 반갑게 맞이했다. 많은 사람들이 진도견의 충성심과 영리함에 감탄했고 어떤 의뢰인들은 정의가 있어 더 편안함을 느낀다고 했다. 도윤은 이제 알았다. 진정한 성공은 화려한 사무실이나 고액 연봉이 아니었다. 그것은 한 사람의 삶을 바꾸는 것, 더 나아가 세상을 조금씩 더 정의롭게 만드는 것이었다. 그리고 그의 여정은 이제 막 시작되었다. 정의를 향한 그의 발걸음 곁에는 항상 또 다른 정의가 함께했다. 그의 충실한 동반자이자 첫 번째 지지자인 진도견 정혜. 서울의 하늘 아래 새로운 희망이 자라고 있었다.